네, 앞서 보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 요청을 한 건데 특검의 사형 구형을 좀 예상하셨습니까? 사형이냐 무기징역형이냐 예상과 전망이 분분했습니다만 저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형 구형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실질적인 구형량이나 선고형량을 굳이 맞출 어떤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 준 충격은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여파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사상 초유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예.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반항한다라든가 이 강제 인치에 불응하면서 교도소,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 잊지 못할 슬픈 장면들을 많이 남겼었습니다. 이런 태도와 재판에 임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모인다고 하면 설령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정사의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역사적인 사명감을 생각해서라도 특검 측에서 그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구형이니만큼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해달라고 의견을 밝힘으로써 엄단의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사형이 구형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사실 지난 8일 구형량 회의를 특검이 진행을 했을 때 사형과 또 무기징역을 놓고 의견이 굉장히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에 또 언론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형 구형이 된 건데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고려가 된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에는 사형 구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반성은 결국 재발 방지의 시발점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에는 재발 방지로 를 한다는 어떤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재발을 어떻게 보면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헌정사의 이런 비극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이런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단죄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됐다라는 것은 반성의 의지가 그만큼 양형사유로서 중요한 부분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마중물일 텐데 이런 부분에조차 도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사형 구형의 어떤 동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금 특검 측에서 밝히기로는 사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벌에 규정된 가장 엄정한 형으로 처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형법의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국가 자체의 존립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생명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극형에 처해도 될 만큼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형법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대성을 어떤 범죄와도 비교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설령 이것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구형을 하는 것으로 단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고 재발을 방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사형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예. 자, 앞서 특검이 전례에 따라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상 일반적인 사건 선고 전에 피고는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없었고 그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특검이 이번 사태는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당시에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무기징역이 됐습니다만 이때와 좀 비교해서 특검이 발언을 한 이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예상치 못했고 어떻게 보면 모두의 예상을 깨는 구형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 쿠데타가 내란죄로 판단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이 구형이 됐고 사형이 선고가 됐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이 되고 특별사면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란의 기간이 450일이 넘는 그야말로 장기간이었고 5.18 광주에서 있었던 그 비극적인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대량 민간에 대한 어떤 학살 자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을 줬고 그 희생도 컸습니다. 그래서 12상 비상계엄이 그 불법성에 있어서는 일단 단순 비교만 하자면 국민들에 대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예. 그리고 그 지속 시간이 2~3시간 정도로 짧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와 비교를 해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유로 쓰였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이 예상을 깨고 전두환보다 더욱더 단죄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역시 반성의 의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검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단죄했음에도 이것이 재발됐다라고 했거든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반헌법적 질서 유린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란죄로 단죄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부 공직 엘리트들에 의해서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자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헌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반복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아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국 특검이 전두환 때보다 훨씬 더 엄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40년 전이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이 높지 않았을 그렇습니다.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란죄로 처단되는 걸 보면서도 지금 이 2024년, 25년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단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지금 특검 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이 명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가중사유라고 했거든요. 예. 적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북한에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나라 국가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도 이런 엄단 의지를 보이는데 굉장히 한몫한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또 다음 달 초중순쯤에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사형을 선고를 할지 무기징역으로 감경을 할지가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참 감경 사유를 장량 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찾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형 구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좀 무기징역형으로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본인이 최후 진술에서조차 제대로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도 고심이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물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선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집행된다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구형이 아닌 선고에 있어서만큼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무기징역형으로 선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네, 결국 이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도 보이는데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에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계속해서 하십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이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이 돼서 공소기각 사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본안 판단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이 형법적 구성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하면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헌 문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 이 폭동이라는 요건이 이미 12.6 내란 목적 살인 사건의 판단이라든가 신군부 쿠데타의 내란죄 판례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을 강압하거나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에는 이미 포고령에서부터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권한 행사를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2.3 비상계엄 이전에 있었던 신군부 비상계엄 당시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내용이거든요. 이 자체로 국헌문란의 목적은 어느 정도 인정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체포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늘 주요 인사로서 피고인으로서 구형이 선고된 조지호 경찰청장도 일부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CCTV와 그리고 각종 증언들로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이런 것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폭동이라고 하는 요건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렵게 하게 만드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일체의 유형력을 광범위하게 폭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반드시 뭐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 물론 뭐 요건에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라는 것이지 이 굉장히 최광이라고 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유형력의 행사를 폭동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국회에서 그 CCTV도 많이 받고 군인과 경찰이 들어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각종 재판으로 입증이 되고 CCTV 증거 자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동을 인정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계엄에 어느 정도로 가담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 구형됐는데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형량은 좀 어떻게 좀 산정이 됐다라고 좀 보십니까? 각자의 지위라든가 가담 정도 그리고 반성 여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구형량들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그 내란을 획책하고 모의하고 지휘한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행위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공모하고 기획하고 이끌어왔다고 평가되는 운명 공동체인 김용현 전 장관 역시 그 죄질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위의 정도, 상명하복의 관계, 그다음에 상하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죄질의 무게를 달리한다고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장관 신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다만 그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이 구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구형이 됐습니다. 주도적으로 계엄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비선을 자처하면서 친분과 인맥을 과시를 해서 진급에 절박한 후배들에게 내란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본 것이고 또 각종 이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10년에서 20년, 뭐 12년, 15년 이렇게 구형이 됐는데 예.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조지호 전 청장이 20년을 구형받은 것입니다. 사실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죄질 자체는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력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는 데 일조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일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지위도 다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형량에 굉장히 참작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반성의 유무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형량에 참작이 될 수가 있군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무박 2일로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의 구형이 끝나고 난 뒤에 또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 선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은 국헌 분란의 목적을 부인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는 그 법과 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요건에 맞게 행사한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려면 결국에는 그 목적 자체가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이 돼서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악용했을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서 비로소 내란죄로 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는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그다음에 폭거 이런 것들에 맞서서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경고성으로 지금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쓴 것이지 그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든가 특검이 주장하는 장기 집권 독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행한 것이 아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끝까지 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자막으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비한 종이를 하나하나 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 또 최후 진술에서 호소용 계엄이었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윤 전 대통령이 조금 전부터 최후 진술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준비한 종이에 써온 내용을 이제 읽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고 다시 한번 호소형 계엄이었다, 메시지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야당의 입법 폭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계엄이었다라는 부분을 역시나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짧았고 해제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유혈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엄의 성격이 분명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최후 진술을 다 끝마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40페이지 분량의 A4용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최소 40분 혹은 그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만으로도 그동안의 태도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소형 계엄이었다, 메시지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은 내란죄로서 위법하게 처단되어야 할 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떤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도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메시지 계엄이었고 호소형 계엄이었다라고 하면 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좀 이야기가 어려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포고령에 이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고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정말로 없었고 단지 국민에게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나의 메시지만 강하게 전달하고 거대 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호소만 할 것이었다고 하면 국회가 비상계엄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도록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로 보냈던
군 그리고 경력은 오히려 동요할 시민들 혹시나 광장으로 뛰쳐나와서 어떤 그 흥분 상태에 있을지 모르는 군중과 대중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아닌 광장으로 보내졌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증거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특히 포고령 내용도 그렇고 국회에서 자신과 어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던 정적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든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써주지 않는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언과 증거들로 속속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호소형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설득력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고요. 아마 A4 용지 40장 분량의 진술서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이게 1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권 분립을 처음 주장했던 몽테스키웨를 언급을 했고요. 또 갈릴레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던 지난 2024년이죠.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정치인이나 철학가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법정에서 주로 있는 것들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법정에서 이렇게 정치가라든가 뭐 정치적인 판결, 특히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판결 얘기라든가 유명한 사상가에 대해서 인용하거나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나 입장을 설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눈에 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권 분립 언급한 몽테스키에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든 것입니다. 예. 몽테스키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상권 분립을 처음 주창한 법학자로 유명합니다. 물론 그때의 상권 분립과 지금의 상권 분립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의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 행위로서 법원에서 판단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이유로 우리 판례에서는 이미 그것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느냐 이 부분으로 결국엔 다시 귀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케플러 등을 언급하면서 그때는 틀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지구는 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만 그때는 모두 갈릴레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가택연금까지 했죠. 지금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폭주 이런 것들이 지금 다수가 말하는 그러니까 다수 야당, 지금 뭐 여당이 되었지만 그때 다수 야당이었으니까요. 예. 다수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 얘기가 작은 목소리여서 틀린 말 같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장외에서 이 재판 중계를 지켜보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을 지닌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 판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아직까지 대통령에 있을 때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선거에 불복하면서 국회의사당 난입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이걸 조장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다. 대통령이 지위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다 들어줬던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란죄라는 것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 범위에서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이미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 계획은 세운 적이 없고 국헌 문란의 의도도 없고 폭동의 목적도 없었다. 또 주먹을 불끈 쥐며 내라는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최후 진술 내용까지 말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혐의죠.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제 나오는데 앞서 징역 10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마지막으로 좀 예상해 주신다면요.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절반 또는 3분의 2 이상이 선고되는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양형 기준이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다른 범죄들까지 결합되어 있어서 가중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 7년 혹은 그 이상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 진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